저한테 주어진 강의 시간은 한 1시간 10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 받고, 아마 제 강의가 제 생각대로 잘 된다면 질문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사기와 중국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게 제목을 가지고 출발을 할 텐데요. 정권도 바뀌고 하고 보니까 이 강좌 주제로 삼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관한 것들은, 내용들은 여러분들 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낸 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마천 사기에 관한 책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중학교 3학년을 위한 수준의 책부터 시작해서 고난도까지 다양하게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골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기와 중국이라는 이 제목의 강연은 이런 강의가 아니면은, 공개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면은 듣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대한 보고 말씀도 있고, 또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마천과 사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현지를 직접 다녀본 저한테서 밖에는 들을 수 없는 보고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천과 사기의 현실적 위상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사마천과 사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빈도수가 많습니다. 사마천과 사기를 언급하는 빈도수가. 2014년부터 15년까지 세 차례 똑같은 구절을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진시황 공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야다.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요성을 사마천이 언급한 대목으로 대단한 명언으로 꼽히는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이쪽에서 세 차례 인용을 했는데요. 한쪽은 메르켈 총리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는가 하면, 국경 중일 우호 교류 대화하고 항전 70주년 슬로건으로 이 구절은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를 망각하고 자꾸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두 차례나 사마천 사기 이 구절을 언급을 함으로써 강하게 전 세계에 이렇게 어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국제역사과학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 역사학자를 모셔놓은 자리에서 축사 말씀으로 사마천이 남긴 아주 유명한 역사 공부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사마천이 어떤 한 부분을 성취하고 싶은지, 개인의 소망,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멋들어진 말로 피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역사 연구의 본질을 이렇게 아주 글자 수로 따지면은 15글자로, 그죠? 간결하게 요약한 그 명언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단히 훌륭한 명언입니다. 구철인지제, 통고금지변, 성일가지연, 이렇게 15글자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해서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태사궁 자서, 사마천의 자서전에서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이 공간 속에서 인간이 벌이고 있는 활동 상황이죠. 그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통하겠다는 거죠. 통고금지변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5글자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때 일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가를 이루었다라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 남다른 성과를 올렸다든지, 남다른 탁월한 견해를 냈다든지,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한테 쓰는 이야기가 일가 아닙니다. 사마천도
시간과 공간, 이 역사학의 두 가장 중요한 축을 스스로 관통하고 연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참 절묘한 역사 연구의 방법, 목적,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아주 절묘한 명언으로 당신의 소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때 일가라고 할 때 일가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 사상사의 황금길 구가 있던 제자백가들의 출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자, 노자, 맹자, 묵자, 한비자 이런 수많은 사상가들을 일컬어서 제자백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백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도가, 유가, 묵가, 법가, 음양가, 심지어는 소설가, 의가, 의학자들 얘기하는 의사들 얘기하는 의가, 다양한 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사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천의 이 성일가지연의 가를 사가의 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제자백가들의 모든 인물들의 전기를 남기고 이들의 사상의 요점들을 전부 다 열전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중국 역사 3000년을 시간과 공간 흐름 속에서 관통해서 일가, 즉 사가를 탄생시킨 아주 유명한 명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에 이르러서 제자백가가 완결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일가의 말씀에서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역사 교육 받을 때 역사는 객관적이다. 객관적 기록의 산물이다. 라든지 기록이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든지 이런 역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는 팩트의 기록이다. 사실의 기록이다.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사마천의 사기는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역사책. 그러니까 내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주관적인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역사 교육에 있어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겨져 있는 기록들이 대부분 다 승리한 자의 기록 또는 빼앗은 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연구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계층의 편을 든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경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마천 사기는 그런 점에서 역사가 객관적 기록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평범한 명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역사책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시애틀에 도착해가지고 한양 만찬전설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 구절의 고전에 나와 있는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시주석이. 그래서 첫 번째가 3인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즉 당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은 세 사람이 만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우리 중국이 없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3인성호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동원을 했고요. 두 번째 마지막 구절에 국수대나 호전필만이다. 이 구절을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진 경우는 없거든요. 나라가 제 아무리 커도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미국이 워낙 전쟁을 많이 벌이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이다.
국수대나 호전필망은 사마병법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애라고 하는 8글자가 바로 사마천 사기 가운데 있을 때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아래로 절로 길이 난다 라는 뜻입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밑으로 길이 나는 이유는 봄이면은 향기로운 꽃을 피워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찾아서, 가을이면은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면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나 오얏나무를 저절로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호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대외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그렇게 국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미국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상당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애라고 하는 8글자 속담이 인용이 됐고요. 이 8글자는 최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말없이 꿋꿋하게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해내면은,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사드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요, 중국 외교부장인 왕의 외교부장이라는 사람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마천 사기 항우번기에 나오는 유명한 홍문현이라고 하는 술자리에 나오는 한 대목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항장무검은 의제폐공이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의도가 폐공에게 있다라는 8글자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사드 문제하고 관계돼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항장은 누굽니까? 항장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를 얘기합니다. 무검은요? 칼춤은 사드죠. 그죠? 사드입니다. 칼춤은 사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도가 이때 폐공이라는 건 유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공은 자연스럽게 누가 됩니까? 지금 중국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를 사주해가지고 칼춤을 추는, 즉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의 군사 동향이나 군사 시설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중국 측 입장을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홍문현이라고 하는 술자리 한 장면을 빌려서 대신 간접적으로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도자들의 언행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할 때는 반드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진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보통 소양을 갖춰가지고는 이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이 인터뷰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대부분 다 헛다리를 짚긴 했죠. 사드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드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중국이 우리한테 가하는 보복을 보고 막 깜짝들 놀랐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조금 풀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등치 큰 나라가 왜 이 조그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애를 먹이냐, 이렇게 심하게, 심지어는 껌도 수입 못하게 할 만큼 엄청난 보복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등치 큰 놈이라고 안 때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등치 큰 놈을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 넣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살살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먹기로 따라서는 사실 경제적인 관계를 놓고 보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게 본격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경제로 겁박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의 사드 문제로 불거진
복수, 보복 이런 부분들은 중국 사람 가슴 속이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속에 오래전부터 박혀 있는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만큼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뚜렷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복이 사실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기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 G20 정상회담이 항저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색하게 한 20분인가 정도밖에는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야? 바로 이 시진핑 주석이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상이나 수행했던 수행원들은 시진핑 주석이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꺼낸 의도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큰 나라고 우리는 덩치가 작다 하더라도 사실 국가 원수가 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훈계 듣고 오는 건 굉장히 국가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국격이 뭐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창피했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야 비로소 음수사원을 꺼낸 의도를 그때서 이제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아차렸는데 음수사원은 무슨 뜻이냐면 마실 음자에다가 물수자, 생각사자, 근원원자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한 시인의 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네 글자로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원래 이 시인은 다른 나라 타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시를 한 수 씁니다. 그게 음수사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건 고향이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이 그립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하는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의미가 확대됐거든요. 근데 이 시주석이 음수사원이라는 네 글자를 끄집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때 중국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활동할 때. 그 김구 선생님하고 윤봉길 의사가 홍보공원에다가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그 일본의 군인들 여러 명 죽이고 부상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압력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임시정부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중국 당국이 상당히 도와준 편입니다. 그래서 항주로 이사도 했거든요. 그런 전력이 있는 데다가 나중에 김구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김구 선생님 아드님이 계십니다. 김구 선생님 아드님이 김신 장군이라고 공군 장군이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김신 장군께서 퇴역하신 다음에 김구 선생님의 유적을 탐방을 하러 중국을 건너가서 상해도 보고 항주도 보고 임시정부 유적지를 탐방을 했는데 그때 방명록에다가 김신 장군이 음수사원 한중우이라고 하는 8글자를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임시정부를 도와준 중국 당국의 그 도움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음수사원을 꺼냈죠. 그리고는 한중 간의 우위, 프렌드십, 우정을 영원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8글자의 방명록 글자가 있습니다. 시주석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참모들로부터 그런 더더군다나 항주에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마침 항주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잠깐 짬을 내가지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사이에 꺼낸 얘기가 음수사원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정상도 마찬가지고 수행원도 마찬가지고 왜 시주석이 음수사원 이야기를 꺼냈는지 전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아주 어색하게. 중국의 그 사전들을 뒤져보면요. 음수사원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배은망덕. 그러니까 시주석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배은망덕입니다. 근데 직설법으로 대놓고 배은망덕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저러한 스토리들을 전부 다
듣고는 um수사원이라는 네 글자를 꺼내가지고 훈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또 한참 불거질 문제이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네 만에 막 건국절 논란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이중 삼중으로 훈계를 해버린 겁니다. 한나라의 정상한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빈도수도 잦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으면은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팡팡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불거진 보복 문제들 다 전통적인 중국의 은원관에서 비롯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원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역사책이 사기책입니다. 하마천 사기에 보면은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위에 보이는 그 벽돌 그림은 와신상담입니다. 그죠? 와신상담은 잘 아시죠? 그죠? 원나라하고 월나라의 원한 관계가 결국은 한나라의 멸망으로까지 연결되는 약 반세기에 걸친 은혜와 원수로 점철되어 있는 대하 드라마가 5월 춘추, 5월 동주라고 하는 역사고요. 그 5월 춘추, 5월 동주를 네 글자로 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자성어가 와신상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아래 왼쪽에 있는 그 무덤은 오자서 무덤입니다. 하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 오자서 무덤이고, 오자서는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인 초나라 평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나라 군대를 끌고 초나라를 쳐들어가서 죽고 없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굴묘편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긴 인물이 바로 오자서입니다. 죽고 없는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에다 채찍질을 가할 만큼 얼마나 지독합니까? 복수가.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이런 복수의 드라마, 복수의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오늘날 기질, 중국 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역사 문화적인 근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진은 한신이, 하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장인 한신이 젊은 날 건달 생활을 할 때 빨래하는 아주머니로부터 밥을 한 달 가까이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한자로 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모 반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남깁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 쓰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표모반신입니다. 한신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밥을 준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찾아서 그 아주머니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냐?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일반 천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그때 또 탄생합니다. 사소한 은혜라도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라라고 하는 보은의 가치 개념을 전해주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한신이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준 무덤입니다. 표모묘라고 합니다. 한신 고향에 가면 지금 저렇게 잘 남아 있고요. 그 앞쪽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기념관 같은 걸 만들어서, 자료 전시관을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치고, 또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라고 하는 보은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치 또는 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장소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복수 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 접근 방식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접근 방식은 중국인들의 은원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사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은원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한 2년 전인가 중화TV를 통해서
대하 드라마로 48부작인가 굉장히 긴 하여튼 수십 부작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바로 조시고아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조시고아는 한 집안의 몰락과 재기를 다루고 있는 춘추시대 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마천사기의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조시고아 이야기는 나중에 희곡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져서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 조시고아가 이야기가 서양으로 건너갑니다. 서양으로 건너가서 서양 사람들이 그걸 영어나 불어로 번역을 해서 연극 무대에 올립니다. 그때 제목은 뭘로 바뀌냐 그러면 중국 고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뀌고, 이 조시고아 이야기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연극 무대에 올린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햄릿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유명한 고사가 됐거든요. 바로 이 조시고아가 중국 사람들이 은혜와 원수에 대한 기질, 성격,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깔린 문화적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중국에서는 뭐 최고의 드라마로 평가를 받아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고요. 가운데 그림은 개찰 괴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개찰이라는 사람이 오나라 시대 때 귀족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의 임금이 개찰이 차고 있는 검을 보고는, 이게 오나라하고 월나라 쪽은 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명검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2500년 된 구천 이름 들어오셨죠. 구천의 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은 구천검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2500년에 청동검이. 그런데 날이 지금도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칼날이. 그리고 이 2500년 된 구천검의 칼날 제일 끄트머리 날 부분에만 뭐가 처리가 되어 있냐면 니켈크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 부분만 녹이 안 쓸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2500년 전에 중국이 이미 합금 기술이 녹슬지 않는 합금 기술을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검. 이게 오나라, 월나라, 오늘날의 강소성, 절강성 지역의 명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나라의 개찰이 검을 차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서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 검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대놓고 달라소리는 못하는데 계속해서 검역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죠. 내 검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개찰이 주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검을 줄 만도 한데, 그리고는 다른 나라를 다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서나라를 들렸는데 그 사이에 서나라 임금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개찰이 서나라 임금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자기의 검을 걸어주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개찰 괴금이라고 하는, 검을 걸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옆에 수행원이 개찰에게, 아니 죽고 없는 사람에게 뭐 검이 뭔 소용이 있다고 검을 거기다가 무덤 앞에다 걸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서나라 임금의 뜻을 헤아리고 검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예의상 그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귀족들은 검을 차고 다니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폐금 풍속이라고 해서 춘추전국 시대 때 웬만한 남자들, 특히 귀족 남자들은 검을 차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차마 그때는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주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한 역설이라도 지켜야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개찰이.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은혜와 원수와 약속에 대한 개념입니다.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쌍방간의 어떤 양해나 그 다음에 외교적 통로를 통해 가지고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서 또는 상대편이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중국의 통보 말 한마디 없이 갑작스럽게 배치가 됨으로써 중국 사람들은 꽤 많이 화가 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은혜와 원수에 대한
스토리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마천과 사기의 현실적 위상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사마천 사기만 쳐보시면 매일같이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언론인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구절을 대목을 인용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대중강연에 나서기 시작한 지가 2007년이고 올해로 딱 10년 되는데요. 처음 나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 사마천 사기를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멀뚱멀뚱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진입장벽 가운데 가장 큰 진입장벽이 삼국지였습니다. 중국 얘기만 하면 다 삼국지야. 그냥. 삼국지가 전부 다 아는 줄 알고 있는 지금은 10년 만에 삼국지하고 사기의 위상이 역전됐습니다. 실제로. 왜?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인용하는 대목들이 삼국지에서 사기로 넘어온 지 꽤 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삼국지 치는 거하고 사기를 쳐보면은 그 빈도수에서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수준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김영수가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들은 전부 다 신문에 실린 사기에 대한 대목들입니다. 요즘 전현책 변호사 잘 나가지고 그죠? 여기도 있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 아까 말씀드린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이다라고 하는 8글자를 또 취임 2주년 연설에서 또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 총무비서관인가요? 오른쪽에 보이죠? 총무비서관은 아주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총무비서관은 어디서 그렇게 알고 스카웃을 하게 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습니다. 낭중지추는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주머니 속에, 자루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사기에 보면 평원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국시대 때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평원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원군 집에서 밥 얻어 먹던 식객 3천 가운데 모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수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모수자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거든요. 평원군이 초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자기를 수행할 수행원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식객들 가운데에서 19명을 선발을 했는데 한 명이 없는 거야. 누구를 뽑을까 끙끙거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수가 나서가지고 나 좀 데려가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추천을 합니다. 자천을 해요. 그랬더니 평원군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밥 얻어 먹은 지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3년 됐다. 아니 우리 집에서 밥을 3년씩이나 얻어 먹으면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름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뭔 일을 했다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널 뭘 믿고 이 중요한 외교 사신으로 가는 요 사절단에 내가 포함을 시킬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중지추다. 인재라는 것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과 같아서 실력이 있으면 삐져나오기 마련이다. 그죠? 뾰족하니까 끝이요. 삐져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가 낭중지추입니다. 인재를 은유하는,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낭중지추가 인재를 비유하는 사자성어이면 틀림없지만 실제로 여기에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즉 모수가 3년 동안 평원군 밥을 얻어먹으면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원군이 구박을 하잖아요.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인재라면 3년씩이나 내 밥을 얻어먹으면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 삐져나오듯이 능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나는 당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나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기나 했어? 그러니까 인재 기회를 당신이 줬냐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나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줬으면 진작에 삐져나왔습니다. 라고
백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수자천 이야기나 낭중지추 이야기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회에 숨어있는 인재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모수는 자기가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백거리를 하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추천을 해서 사절단에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통로가 없어서 또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고사성어 하나라도 실제로는 그 고사 스토리를 잘 공부를 하시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의 현실적 위상이 높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왼쪽에 지도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서안입니다. 서안 있고 이 한참 뒤에가 사마천 고향인 한성시인데 그 가는 중간에 절반쯤 되는 곳에 시진핑 고향이 있습니다. 섬서성 부평이라고 하는 시진핑 고향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섬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국가주석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사마천 고향마을이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저는 98년 이래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마천 고향을 30차례 방문을 한 사람이니까 사마천 고향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 봄, 가을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10년 전부터는 3월 말에서 4월 첫째 주, 그 사이에 주말이면 사마천 제사가 있습니다. 청명제를 전후로 해서. 10년 전부터 꼬박꼬박 할아버지 제사는 안 가도 사마천 제사는 꼭꼭 참석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 전후한 현실적인 중국의 정치 상황 변화하고 사마천 고향마을 또 사기의 중요성이 변화를 맞이하는데 현실적 전환기가 됩니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임하는 동안 앞으로 6년 남았죠. 그죠? 횟수로 6년 남았습니다. 6년 동안. 그 다음에 시 주석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 이후로도 계속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마천 사기에 대한 위상과 영향력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물론 뭐 사마천 사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향력이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 정신적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 영향력이라는 것도 앞으로 극대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가 위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국가 정책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현실적 위상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표어입니다.